경쟁의 늪에 빠진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학생들. 꿈조차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는 교실. 학생의 주인이 되는 에듀 콘서트 제3회 교실. 학생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에듀 콘서트가 함께합니다. 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자, 여기는 에듀 콘서트 제3회 교실입니다. 꿈 가득하고 열정 가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열입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두 가지 계급이 항상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배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그렇죠, 지배받는 사람들, 피지배층이죠. 자, 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것만은 하면 절대 안 된다, 금지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는 거요. 책 보는 거. 네, 책 보는 걸 왜 이건 무조건 안 된다, 금지를 했을까요?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교육을 받으면은 지배하는 게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자,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책을 읽고 또 생각하고 그만큼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거, 인류의 역사에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 어떤 그 해답을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지성 작가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두 가지 계급이 있었다. 들으셨죠? 어떤 계급일까요? 지배를 하는 계급과 지배를 받는 계급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한번 볼까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는 어떤 계급이 있었나요? 양반. 왕과 귀족.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양반 계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계급이 있었나요? 평민 이하 계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교육입니다. 그럼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쉬운 말로 인문학 교육이라고 합니다. 인문학 교육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혹시 정조대왕 아세요? 네. 아시죠? 정조대왕이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조선 왕조실록에 다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나이 때입니다. 초등학교 뭐 1, 2학년 이때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서삼경 들어보셨죠? 거기서 대학, 중용, 뭐 논어, 맹자 이런 것들을 사서라고 하고, 뭐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하는데, 실록에 보면 어느 날 어린 정조가 한 8살인가 한 10살인가 돼요. 대학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사서삼경 중에 다 한문으로 읽어요. 한문으로 읽고 이제 선생님하고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는 뭐 논어에 나오는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논어의 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할아버지한테 갑니다. 영조한테. 영조가 정조에게, 손자에게 뭐라고 물어볼까요? 오늘 너는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늘 저는 뭐 대학에서 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는 뭐 논어에서 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왕이죠, 왕이. 그러면 네가 오늘 배운 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뭐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네가 만일 왕이 되어서 오늘 논어에서 배운 인의 정치를 편다라면 너는 어떤 정치를 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정조가 대답을 해요. 제가 만일 임금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조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참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번에 어디에서 흉년이 들었다는데 네가 오늘 배운 논어의 인의 정치를 그 흉년을 뭐 백성을 규율하는 법에 대해서 한다라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어린 정조가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저라면 이런 정책을 펴서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오늘 너 정말 공부 잘했구나. 그래서 옆에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죠. 눈갈사탕을 내려주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너무 기뻐서 이제 얘기하죠.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조선 시대에 행해졌던 사대부 집안과 그 뭐랄까요, 그 왕가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귀족, 이 지배 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배 계급은 뭐랄까요, 인문 고전, 철학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논어, 중용, 어떻게 보면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책들이죠. 이런 책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 빠르면 3살, 4살, 늦어도 8살, 9살 때부터 그런 책을 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대화를 통해서 스승과 함께 교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행됐던 교육, 그게 바로 인문학 교육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인문학 교육, 여러분 혹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나요? 저도 그런 교육은 받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 있죠? 미국에.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아나요? 네. 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를 나왔어요. 네. 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졸업생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교장 선생님이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최고의 졸업생 10명을 뽑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졸업생 1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는 이게 있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1년 동안 그리스 또는 로마 고전을 읽고, 예를 들면 뭡니까?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또는 뭐 키케로의 법률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런 책들을 읽어요. 1년 동안. 읽는데 어떻게 읽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세종이나 정조 같은 사람이 그런, 또는 사대부 집안에 있던 그런 자제들이 한문으로 논어나 맹자를 읽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 고전은 그리스어로 읽어요. 그리고 로마 고전은 라틴어로 읽습니다. 라틴 고전은. 그걸 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주석서를 찾아 읽은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책을 읽었다. 그러면 내가 정책가가 되면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을 어떻게 쓰냐?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그래서 거기서 제일 논문을 잘 쓰는 학생 10명을 뽑아서 교장 선생님이 월계관을 씌워주면서 너희들이 바로 진정한 졸업생이고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 나갈, 세계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될 것이다. 마크 주커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리스 라틴 고전, 특히 로마 라틴 고전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주커버그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보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리스나 로마 고전을 원전으로 읽는 거,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읽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찌해서 이런 교육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걸까요? 왜 안타깝게도. 그거는 우리의 슬픈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강제 지배를 당했잖아요.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에 명령을 반포를 했어요. 그건 군대에 대한 명령도 아니었고 행정에 대한 명령도 아니었고 경제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교육령을 반포합니다. 조선 교육령은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성균관을 폐지한다. 2번째, 전국에 있는 서당을 없앤다.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인문학을 가르치는 국가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없애고, 그리고 뭡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설 인문학 교육기관인 서당을 다 없앤다. 그게 바로 조선 교육령의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인문학 교육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죠? 지배하는 계급이 피지배 계급에게 금지시킨 게 인문학 교육이라는 거죠. 인문학 교육. 그거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거고요. 조선 시대에는 조선 내부에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나 유럽에 똑같이 그 교육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사립학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립학교입니다. 명문 사립학교예요. 예. 미국에 또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특히 백인 중하류층하고 흑인하고 히스패닉하고 아시아 이민 계열이 공립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미국의 사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처럼 그런 인문학 교육을 해요. 하지만은 미국의 공립학교 어떻게 인문학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책을 많이 읽히지만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교육을 해요. 예, 그게 바로 현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인문학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고 사세요? 그 생각이란 뭘까요?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생각이 뭐예요? 생각에 대한 생각은 도대체 뭘까? 생각,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저의 의견. 그렇죠. 아주 좋은 의견을 박수 한번 쳐. 왜 제가 좋은 의견이라고 했냐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 또는 생각인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근데 잘못된 걸 너무 잘 말해줬어요. 왜요? 근데 저도 옛날에 똑같았어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또는 어떤 물건,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의 생각. 그 의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문학 교육,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think죠. think. 자, 그럼 영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라틴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자, 영어에 think가 있는데 think의 어원은 라틴어 코게토에서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코게토 에르고 숨.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코게토는 뭘까요?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코게토란 철학의 제1원리다. 예,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철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막 힘들어지고 있어. 자, 철학의 제1원리. 즉 이건 뭐냐면 인문학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데카르트는 이 코게토를 통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근대 문명을 만들었어요. 근대의 시작이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나의 발견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세의 시작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코게토에서 시작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예요.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하나의 문명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오늘날 누가 하나요?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주커버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을 만들었나요? 컴퓨터 문명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문명, 새로운 문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의 특히 잡스를 가리켜서 인문학적 혁신, 인문학적 경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 되면은 그거는 인문학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건 감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그리스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로 넘어가면 누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있죠. 솔직히 좀 지겹죠, 그렇죠? 늘 나오니까 너무너무 지겨워. 근데 자, 우리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면 뭐가 나오나요? 동굴에 묶여있던 사람이, 그렇죠? 거기 뭡니까? 뒤에 나오는 그림자가 진짜 세상인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평생 죄수처럼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밖에 나가서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굴의 비유. 유명한 시험에 꼭 나와요. 슬프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좋은 건데 우리는 동굴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동굴의 비유가라는 이게 플라톤의 철학이 서양 문명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바빠서. 아무튼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잘못된 생각은 독사라고 해요. 독사, 이게 뱀이 아니고 DOXA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어로 독사예요. 그 독해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각하다.
독사는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동굴에 갇혀서 묶여서 바깥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보고 이게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것을 독사, 자신의 감각에 대한 거. 그렇죠. 예를 들면 뭡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서 하얀 비닐봉지가 흔들리는데 그걸 보고 어머야 귀신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독사. 그게 독해요. 감각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얘기하기를 그건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독사를 갖고 있으면, 독해오를 갖고 있으면 평생 진리의 세계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뭘까요? 노에시스. 그게 이제 뭡니까? 코기토의 어원이에요. 그리스어. 노에시스. 이것은 뭐냐면 저기 영원한 세계를 뭡니까? 나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그 행위.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고 플라톤이 이야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다.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인문학적으로 첫째 뭡니까? 진리의 세계를 내가 탐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계속 내가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도대체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문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문명에 있어서 잘된 거는 뭐고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의 잘못된 문명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처럼,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또는 소크라테스처럼, 또는 뭡니까? 우리 현대로 따지면 뭐 잡스라든지 마크 주거버그처럼. 그게 바로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하게 뭡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지배할 때 인문학 교육을 없앤 거예요. 생각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얼쇼리스는 얘기합니다. 미국에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인문학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사회 시스템이나 문명이 잘못됐다는 걸, 미국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미국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부자들이나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두렵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뺏길까 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인문학을 금지시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빈민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클레멘트 쿠스라고. 네. 그러면서 왜? 빈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인문학을 해야 미국이 더 좋은 사회가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문학은 생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다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는 우리만의 인문학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다를 뭐로 생각했을까요? 자, 생각하다에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다는 말을 안 썼어요. 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괴다는 뭐냐면 오늘날 현대어로 풀이하면 사랑하다예요. 러브. 정말 멋진 민족이죠. 생각한다는 거에 사랑하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뭡니까? 정말 간절히 사랑하면 뭡니까? 누군가를 간절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다. 그래서 저는 그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생각하다가 사랑하다구나,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인문학이라는 말은 라틴어 후마니타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럼 이 라틴어 후마니타스는 그리스어 파이데이아에서 온 말이에요. 파이데이아는 뭐냐면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인문학은 교육이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하는 교육은 사랑하는 교육인데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대로 좋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학교를 뛰쳐나가지 마세요. 갈 데가 없어요. 뛰쳐나가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작가님, 저는 작가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딱 이래요.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인문학이라는 건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건데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 뛰쳐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친구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나도 같이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내 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두 가지 프로젝트를 저는 이제 했어요. 한 6년 전에 두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첫 번째
제가 우리나라 공교육을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제가 6년 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역 아동센터. 전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소득층 공부방이라고 하죠. 이 아이들에게 먼저 인문학 교육을 좀 제공을 하자. 그래서 한 6년 전부터 제가 폴레폴레라는 그 카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 카페예요. 어떤 작가 카페인데 안 웃네. 이런 조크가 쉽지가 않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저희 팬들하고 같이 자원봉사자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가서 아이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가르쳐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문학 교육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절대로 선생님이 처음에 그래요. 막 논어 막 플라톤 들고 와서 이걸 가르쳐서 아이들을 바꾸고 싶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아이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지 말라. 왜? 아니 애들이 지금 불우한 환경에 자라서 너무 힘든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플라톤이 어쨌네 공자가 어쨌네 그러면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친해져라.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요 라고 손편지 쓰고 막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러기 전까지는 인문학을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 막 친해집니다. 막 어디 놀러 가고 뭐 짜장면 먹으러 가고 축구하고 그러다가 친해지면 애들이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 사람은 뭐 나 가르쳐 준다고 왔는데 왜 맨날 놀기만 하지? 선생님 인문학 언제예요? 그럼 그때 이제 논어를 펼쳐요. 자,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 책에도 써놨는데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막 학교에서 막 일진하던 애들이 막 바뀌기도 하고. 왜?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힘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막 힘은 넘치는데 생각을 안 해봤던 거지. 그런데 인문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거는 나만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없을까? 학교 내에도 그렇고요. 우리 지역사회 내에도 그런 데를 한번 찾아가서 뭔가 내가 해보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멋진 인문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뭘 또 6년 전부터 하고 있냐면 우리 이 교육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글로벌 시대인데 전 세계를 해야겠지. 그래서 저는 그 해외 빈민촌에 학교 지어주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작년까지 한 20개국이 학교를 한 20개 정도 짓게 됐는데 제가 왜 학교를 짓게 됐냐면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커피 콩을 따서 커피 콩을 뭡니까 어떻게 하죠? 볶아서 그 다음에 볶은 것을 갈아서 커피를 내리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마시는 그 커피 콩은 누가 날까요? 그렇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그 8살에서 12살짜리 애들이 따요. 그 애들이 하루 종일 학교를 못 가고 커피콩을 따는데 한 며칠 지나면 장갑도 안 줘요. 손가락이 다 갈라져서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또 하루 쉬어. 남을 때까지. 그래도 뭐 장갑까지도 않은 장갑을 주죠. 애들이 계속 피가 흘립니다. 네. 그게 한국으로 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커피가 되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여태까지 커피를 즐기기만 했는데 이 커피 잔 뒤에 내가 마셨던 여태까지 이 커피가 아이들을 착취한 거였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인문학에 대해서 정말 철학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잘난 척도 많이 할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정말 오늘 힘들게 왔잖아요. 막 뭐 자동차로 뭐 비행기로 뭐 그냥 뭐 또 다시 와서 막 봉고차 타고 정신없이 왔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무엇을 나눠야 될까?
인문학에 대한 화려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아니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철학, 역사, 그리고 문학입니다. 예. 철학 고전, 역사 고전, 문학 고전을 잇고 사색하는 거, 그게 바로 인문학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철학은 뭘까요? 철학은 뭘까요? 네, 진리를 통하는 거. 근데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언제 발견할 거야?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잘 발견을 못했는데, 그렇죠? 언제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좀 한번 내려가 보자라는 거죠. 자, 철학은 뭘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매일매일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럼 역사는 뭘까요? 역사. 나의 역사.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죠. 내가 진짜 사람답게 살아왔는가? 나는 그냥 엄마 아빠 보면 용돈밖에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엄마 아빠도 사람인데, 그렇죠. 엄마 아빠도 나처럼 짐이 있을 텐데 엄마 아빠를 어떻게 내가 좀 인간답게 좀 만들어줬나, 이렇게 힘을 들였나, 그렇죠. 내가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뭡니까? 나는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그렇게 나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역사를 만들 것인가, 내가 10년 뒤에 나의 역사를 다시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고 싶다. 최소한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바로 역사 고전을 읽으면서 나를 깨트려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럼 문학 고전은 뭘까요? 내 삶의 여유와 감동이라는 거죠. 나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를 보고 느꼈던 그런 즐거움도 좋지만은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인간으로서 진짜 나의 가치는, 인간으로서 삶은, 이런 삶이 있구나. 문학 고전을 보니까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우정은 정말 위대한 거구나. 모험과 도전이란 정말 최고의 어떤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뭡니까? 나를 찾고 내 영혼을 일깨워가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바로 인문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교육이라는 것은, 인문학이라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도요고등학교. 아침 독서 시간, 학생들이 독서 산매경에 빠져 있다. 매일 아침 10분간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책을 들고 와 읽는다. 독서 감상문을 쓰거나 독서 목록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순수 독서 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독서를 습관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授業を始める前に集中することができるところが自分にとっていいところだと。続きが気になる本があった時は家でも読んでいます。年間では50冊ぐらい読んでいると思います。 등교 시간, 수다를 떠는 학생들로 떠들썩하다. 하지만 종이 치자 어느새 조용해진 교실. 학생은 물론 담임 교사까지 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30년 전 현직 교사였던 오스카 에미코 씨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일본의 아침 독서 운동. 지금은 일본 전역으로 확대돼 2만여 개의 학교에서 실천 중이다. 基本は本読まなければ何でもダメだと思ってましたので、それでね、クラスの生徒に週1回ロングホームルームで読書指導してたんですよ。それから十数年続ける中で成績も上がってきてましたし、クラス全体がね落ち着いてきて。 아침 독서를 시작한 지 29년이 된 도요고등학교.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 아침 독서 이후 학교 폭력이 줄고 학생들의 집중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한다. 놀라운 효과는 또 있다. 바로 지각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普段何でもないざわざわしてる教室には遅刻をして入ってきて、あんまり遅れた子は心痛まないんですね。
ただクラスメートがみんなシーンとして自分の好きな本を読んでる、そういう環境の中に遅れて入ってくるというのはやっぱり生徒自身は相当心に響くもの、あるいは痛むものがあるようで。 예, 어떤 인문학 강의를 평소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실 때마다 그 느끼는 점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아, 조금 어려워지면 다 잔다라는 뭐 그런 거. 아까도 좀 살짝 위험하더라고요. 예. 들어가니까. 자, 오늘 그 방송 시작할 때도 그 책에 관한 이야기, 뭔가를 배운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책도 사실 뭐 한두 권을 쓰신 게 아니고 예. 그 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님이 쓰신 책을 제외한 다른 책들을 선택할 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뭐냐 일단 서점을 갑니다. 서점에 가면 이제 대형 서점을 한 번씩 자주 가는데 그런 게 카트가 있어요. 여러분 카트가 저기 마트에만 있는 줄 알죠? 대형 마트. 서점에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읽고 싶은 책을 막 담아요. 막 담으면 막 한 2, 30권 되죠. 그냥 그런 거 이제 결제를 바로 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 그러고 이제 집에다 쌓아놓고 그냥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건데 그렇게 좀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더라고요. 독서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뭐랄까요 막 너무 배가 고플 때 앞에 뭐 피자가 있거나 치킨이 있으면 뭐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독서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읽습니다. 네네. 글쎄요, 카트에 치킨을 담았을 때하고요, 책을 담았을 때하고 과연 같은 속도로 달려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점도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 이지성 작가님만의 독서법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독서법이 굉장히 궁금할 때거든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저의 독서법이라는 것은 역시 정말 좀 처절하고 무식한 스타일인데 카트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제가 집을 지었는데 제 서재, 제 작업실이죠. 작업실에 책이 대략 한 이렇게 이사할 때 책만 5톤 트럭을 불러서 책을 그래서 좀 와서 또 너무 책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몇백 권 버렸는데 그래서 그래도 대략 그 작업실에 대략 한 8,000권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쌓아놓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읽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저도 읽기 싫은 때가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그러지만은 그럴수록 더 책에 파고드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저는 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펼쳐놓고 읽어요. 이거 읽었다가 또 이거 읽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권을 또 정해놓고 읽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인문학, 철학고전,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플라톤 이런 책들은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책들 한 권을 이렇게 놓고 제가 옛날에도 그렇지만 그 플라톤의 소피스테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 제목부터 싫잖아요. 듣기 싫고 피곤한데 그 책은 읽는데 제가 한 1년 6개월 한 권? 근데 그러면서 다른 책들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하루에 책은 뭐 한 권은 게 기본으로 읽고 되도록 3권은 하루에 3권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왜냐면 우리가 밥은 하루에 3번 먹잖아요. 근데 책을 하루에 3권 안 읽으면 조금 내가 너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글쎄 아까 인문 고전 독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또 이제 논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논어를 특별히 또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논어를 제가 강조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논어가 이제 3줄, 뭐 5줄 이런 식으로 되게 짧게 나와 있거든요. 마치 속담처럼 경구처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조문도 석사가 딱 한 줄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멋있잖아요. 왜? 아침에 도라는 건 뭡니까? 공자가 추구하는 진리죠.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걸로 해피하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너무 좋은 말들이 너무 짧게 들어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이렇게 피곤해하지 않으면서 인문고전 한 권을 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어를 많이 제가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독서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실 뭐 학업도 굉장히 바쁜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독서도 같이 병행을 해갈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남미 씨가 지금 객석에 지금 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궁금한 점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남미 씨. 네, 오늘 강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학생들을 지켜보시는 부모님이나 직장인들이 인문학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라면은 뭐 영화부터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맞아요. 반지의 제왕의 그 뭡니까, 저는 좀 슬프더라고요. 그냥 반지의 제왕이 우리나라 한번 휩쓸고 갔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니 그 당시에 복도에만 나가면 골룸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사실은 반지의 제왕이 플라톤 국가론 제2권에 거기 절대 반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는 J.J.R. 톨킨의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동명 소설. 근데 톨킨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그 힌트를 얻어서 그 문학 구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을 읽었다. 그러면은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영화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예를 들면 또 영화 300 있잖아요. 그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나오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행복해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행복해하지만 말고 영화 300은 뭡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고전에서 그 스토리를 차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영화 300을 봤다 그러면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다른 친구들은 또 지금 항상 꿈꿀 나이니까 궁금한 게 또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옆에 친구가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솔직히 어땠어요?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딱 들으면 엄청 막연하고 좀 힘든 주제일 수가 있는데, 학교 내에서 배우는 거 말고 이렇게 밖에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좋은 경험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또 기회가 왔으니까 질문을 또 해봐야죠. 꼭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아까 은연중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꿈이 교사인데 혹시 저한테 조언을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훌륭한 교사가 되세요. 그 답변을 꼭 논어 분위기로 하시네요. 짧게.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그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전 전혀 몰랐어요. 그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계약할 때까지 거기가 뭐 하는 데인 줄 모르고 갔다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바보같이 아빠가 어느 날 와서 야, 평생 직장이 있단다 이러면서 써라, 뭐 그래요 하고 갔더니, 옛날에 그냥 교실에서 했던 선생님이었다라면 지금 이렇게 이제 영역을 세계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현직 교사는 아니지만은 또 한편의 교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사는 좀 지식인이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뭐냐, 이렇게 내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스타일의 공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공부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 거기가 분당이었거든요. 전국 시범학교, 어마어마한 학교였는데, 명문 그런 학교였는데, 그때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안 냈거든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 한 60%는 무조건 놀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631 학습법에서 60%는 놀아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님들이 분당이면 뭐예요, 강남 다음이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서 왜 쪽지 시험을 안 보고 애들이 맨날 학교에서 놀기만 하냐. 그러면 뭡니까, 제가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부모님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 놀아야 되는가, 놀면은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가 막 이런. 그리고 막 하버드, 막 스탠퍼드 이런 논문들 인용해 가면서 쭈르륵 하면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시는 거예요. 더 많이 놀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 갖춰진 교사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육을 하려는 교사가 되려면은 기존 틀을 뛰어넘거나 부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에 들어가시거나 사대에 들어가시면 하루에 한 3권 정도 읽으시면 굉장히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남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어땠어요? 너무 유익한 정보랑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좋은 강의를 듣게 해준 저희 학교한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선수 화이팅. 그렇다면 질문도 당연히 있겠죠.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앞에 강의에서 플루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과 책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이다 보니까
그 책들을 다 읽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들 중에서 한 권만 추천하실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책이 가장 좋긴 한데 너무 두껍고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 필독서이기도 해요. 그리고 미국의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떠나서 미국 일반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필독서 101권이 있거든요. 거기 첫 번째 목록이 아마 제가 플라톤의 국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비리그라고 아시죠? 하버드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 거기 필독서 1위도 플라톤의 국가예요. 예. 그다음에 논어 이 두 권이 이제 인문학 시작의 기본인데 내가 힘들어서 그건 좀 어렵겠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국가론의 한 20분의 1 수준이에요. 두께가 정말 얇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면은 좀 뭔가 인문 고전을 읽는 재미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책을 찾아가는 거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이제 갈구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여건들은 돼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 궁금한 점들 있으면 더 질문을 좀 받을게요. 손을 번쩍 들어주면 마이크를 전해드릴게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631 학습법이라는 거 저희 학교에도 한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그 문학책을 선택함으로써 인문학을 배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특별히 뭐 인문학을 위해서 추천하시는 장르가 있으신가요? 추천 문학에서 장르를 예, 보통 이제 그건 시와 소설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 영화 혹시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그렇죠, 다 봤네. 그러면 그 영화 원전 레미제라블 소설을 읽어보셨어요? 몇 페이지짜리? 요만한 거 100페이지 이런 거. 원래 원전 번역을 한 게 한 3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읽은 레미제라블은 원전에서 장발장 이야기만 한 조금 뺀 거예요. 장발장이만 붙인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 원작은 어떤 한 미리엘 주교라고 은초 때 신부님 아시죠? 은쟁반 그 신부님 얘기가 이렇게 글자가 작은 책은 한 120페이지, 글자가 큰 책은 한 240페이지가 나오죠. 거의 책 한 권 분량.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레미제라블의 첫 시작은 그걸로 시작해요. 그 당시 프랑스 사회, 빅토르 유고가 보니까 프랑스 사회가 너무 타락한 거야. 너무 나빠. 왜 그런가 하고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직자들이 종교가 타락을 하더라는 거야. 종교의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나 사회의 타락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성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미리엘 신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전을 이렇게 그걸 뭐 프랑스어로 읽을 수 없겠지만은 원전을 실제로 번역한 2,500페이지에서 3,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분량이 되는데 5권이면 이런 책을 읽는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죠. 예. 그런데 이렇게 축약본 장발장 100페이지만 읽으면 남는 게 뭐가 있죠? 장발장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빵집 주인이었다면 소보로빵 한 2개라도 쥐어졌을 텐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고전은 좀 레미제라블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어떤 그 보는 시야를 좀 더 넓히는 그런 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그 신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떤 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 작가님께서는 모든 어떤 인문학의 이제 결정판은 사랑이다. 네네. 그런 강조를 하셨어요. 네, 거기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굉장히 뭐 낯간지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조선 시대는 굉장히 위대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조선은 인문학을 맹신을 했어요. 주자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맹신이 종교의 수준으로 발전해서 그 주자와 다른 해석을 하면은 사문난적이라는 낙인을 찍었어요. 사문난적은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단, 종교적 이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와 다른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귀양 보내거나 죽여서 처형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또 뭡니까? 요즘 미국 우리나라 지금 시대 최고의 인문학은 미국에 있죠. 근데 미국이 뭡니까?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이기도 하고 미국이 또 뭘 합니까? 전쟁을 또 많이 벌이잖아요. 물론 미국이 현대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 확립시킨 그 굉장히 큰 위대한 공적이 있어요. 위대한 나라인데 그 위대함의 그림자가 너무 큰 그림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 그 인문학의 남용과 오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인문학의 남용과 오용이 있을까를 보면은 그 안에 결국 사랑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을 해서 내가 머리를 뛰어난 사람이 돼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최고야. 다른 놈들은 다 내 노예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야? 뭐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뭡니까? 전쟁하는 인문학자였단 말이죠. 세종대왕도 정치하는 인문학자였고요. 보면은 이분들은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양의 인문학과 또는 조선시대 주자학의 인문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결국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저도 사랑이 없는데 부끄러운데도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글쎄요. 어쨌든 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요. 또 사람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 어떤 네네. 인문학에 대한 어떤 열정이랄까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랑으로 또 이제 모든 게 또 규결된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타인을 사랑하고 또 타인에 대한 어떤 그 측은지심이랄까요? 예, 그런 게 있다는 게 또 동물들이 사는 세상하고 사람하고 사는 세상의 어떤 차이점 아닐까? 예,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말씀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오늘 에듀 콘서트 제3회교실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이지성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에듀 콘서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